지금 전 세계 좀 이슈인 게 있어요.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이런 화학물질. 간독성이니 콜레스테롤 영향을 준다든지 갑상선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노출되는 경로의 압도적 1위는 식품, 먹는 거다. 오염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먹었을 때 암세포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걸 확인합니다. 전이 가능성이 높이고 심지어 항암제 내성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까지도 가급적이면 좀 불가피할 때 먹어야죠. 네, 이번엔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좀 이슈인 게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바로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이런 화학물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과불화 화합물, 영어로는 이제 줄여서 PFAS, PFAS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쉽게. 이 PFAS라는 화학물질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게 한 가지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무려 등록된 것만 4,000종이 넘어요. 얼마나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길래 등록된 것만 4,000종일까요? 정말 많이 써요, 여기저기. 당장 여러분들 방수 의류 있죠? 방수 의류. 가죽 소파 이런 데도 쓰이고 이게 방수 능력도 되게 탁월하거든요. 그리고 제품 성질이 되게 또 안정해요.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구성 좋은 제품이 최고인 거죠, 사실은. 가끔 우리가 어떤 제품인데 막 쉽게 달아버리면 싫잖아요, 사실은. 그럼 괜히 그 제품 실력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불화물이 여기에 많이 쓰이고 전자제품에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생산을 할 때 많이 쓰겠죠. 그럼 그게 당연히 폐수 형태로 강과 바닥에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 들어가서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건데 지금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길래 미국에서는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작년에 2024년도에 적어도 먹는 물에서는 이 과불화물이 안 나오게 하겠다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까다롭게 하겠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까다로우면 유럽도 어떤 제품 만들어 팔 때 이런 PFAS 관련 기준 못 지키면 수출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도대체 PFAS가 뭐길래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돼서 체내에 머물러요. 오래 머물러서 문제입니다. 과불화물 중에서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PFOS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먹은 양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약 5년이 걸려요. 정확히 5.3년입니다. 아무튼 대략 약 5년이 걸리는데 그 또 절반 줄었는데 5년 걸려요. 또 절반 줄었는데 5년 걸려요. 그 사이에 우린 또 계속 먹죠. 그러면서 계속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다양한 게 간독성이니 콜레스테롤 수치 영향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결과가 있고요. 암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과불화물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갑상선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종류만 4,000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유명한 거 2개만 신경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이 2개만 신경 써요. PFOA, PFOS만 신경 쓰고 있고 얘만 기준치가 있어요. 나머지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 얼만큼 관찰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성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언제 이거 노출되냐 이거죠.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냥 검사하면 나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노출될까요? 정부에서 그냥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노출되는 경로의 압도적 1위는 식품, 먹는 거다. 그럼 먹는 거 조사해 봤어요. 크게 4종류가 있잖아요. 식품의 종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이 4가지를 조사해 봤더니 오염도가 압도적으로 수산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놀랄 건 없죠,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다가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과불화물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쌓이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서식하는 수산물에서 과불화물이 높게 나오는 건 이상할 게 없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불화물이 그러면 대한민국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랑 유럽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가 결국은 다 순환해서 똑같아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일단 오염원이 육지잖아요. 육지에 가까이 서식하는 데서 근데 그 육지가 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서 배출하는 거에 가까이 있는 수산물일수록 검사해보면 높게 나와요. 이 팩트입니다. 물론 시간 지나면 그 배출된 게 희석되니까 다 똑같아지겠지만 육지성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원인 육지 근처에 있을수록 높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 수산물 자체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요, 사실은. 좋은 성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 수산물 섭취량은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일같이 왕창 드시는 것보다는 좀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은 뭐냐면 방법은 좀 있습니다. 뭐든지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줄이면 돼.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럼 노출량 줄이는 방법은 적게 먹는 것도 있지만 팔팔 끓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탕이다, 동태탕이다. 그럼 끓이잖아요. 그럼 생선에서 여러 성분들이 빠져나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국물을 안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식습관. 가끔 내장까지 먹는 것도 생선도 있잖아요. 근데 내장 먹지 말고 그런 그냥 살코기 위주로 먹는 식습관. 그것만 들이셔도 노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절대라는 말보다는 사실 절대라는 말은 사실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줄이자. 약간 그렇게 권하는 편인데요. 이거 제가 들고 다니거든요, 평소에도. 텀블러 좀 들고 다니는 습관 들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그 페트 생수에 너무 이제 의존도 높은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페트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건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과량 안 먹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좀 불가피할 때 먹어야죠. 일단은 대표적인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PS,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데요. PS 플라스틱이 또 은연중에 여기저기 많이 쓰이거든요. 또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용기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만두 포장 용기. 만두 포장하면 항상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 해주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사발면, 약간 그 흰색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또 진짜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PS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런 음식들을 그런 PS 용기에 딱 포장할 때 은연하게 마찰이 일어나요. 게다가 뜨거운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PS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먹는 게 좋다 말씀드리냐면 PS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 실험 결과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생쥐 가지고 실험해봤어요. 많이 먹었을 때 실제 위에서 암세포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 가능성 높이고 심지어 항암제 내성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까지도 밝혀냈어요, 연구진들이. 모든 유해성은 노출 횟수와 노출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 횟수와 노출량만 줄이면 사실 걱정할 건 없어요. 위험하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면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줄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가서 드시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로 별도 용기에 담아 오시거나 정말 포장해야 된다면 그 플라스틱에 직접 음식이 닿지 않고 뭘 바닥에 좀 깐 다음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포장해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랩, 포장용 랩 있잖아요. 랩. 보통 가정용 랩은 PE를 써요. PE,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걸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가끔 그러세요. 플라스틱이니까 뭔가 뜨거운 거 닿으면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닐까? 유해 화학 물질 나오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막 이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전자레인지예요. 음식에 랩이 딱 닿았어요. 그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저 연구진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돌렸더니 그 상태에서 랩을 뜯었어요. 뜯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음식을 특수 전자미용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미세 플라스틱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되게 심하게 많이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은 안 들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랩을 그냥 감싸는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평소에는. 근데 그걸 감싸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린다든지 이런 건 잘못된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돌리시더라도 접촉 안 하면 돼요. 어떤 사기 그릇이 있고 랩으로 감쌌어요. 음식이 직접 닿진 않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건 괜찮다는 거죠. 그건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장수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거야 뭐 평생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또 이제 장수도 장수인데 또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100세까지 제가 많이 100세까지 살았는데 한 70세부터는 거의 그냥 병상에 누워만 있으면 사실은 또 행복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 수명도 요새 뭐 이슈라고 하잖아요. 또 화학자 입장에서 장수와 이제 건강히 사는 비결에 대해서 화학 물질 측면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구독자님들 아마 지겹게 들어오신 얘기가 있을 텐데요. 소식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했어요.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시가 됐지만 아주 명확하게 뭔가 딱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 찾고 있었거든요. 일단 단적인 예로 오키나 장수촌 들어보셨죠? 오키나 장수분들 되게 오래 사신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명성 나이던 시기에 그 분들의 보면 정말 뭐 건강히 오래 사시니까 뭐 100세 이상 뭐 흔했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게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죠. 도대체 뭐가 비결일까? 막 조사를 했더니 별게 없어서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결론 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계속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봤더니 공통점들이 있더라. 고기를 먹되 적게 먹고 삶아 먹더라. 채식 위주더라. 그냥 정갈한 음식들 비율이 높더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식. 그러니까 다들 적게 먹는 게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다들 했죠, 이제.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지속돼 왔는데 그의 결정판이 작년에 나옵니다. 작년 말에 네이처지에 엄청난 방대한 연구가 실립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저도 읽으면서 감탄했는데요. 정말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밝혀내냐면요. 실험했더니 실제로 소식을 한 거예요. 칼로리 제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칼로리 제한해서 소식을 시켜봤더니 정말로 이런 동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펴봤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리토콜산.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게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AMPK 효소, 이 효소가 활성화되더라. 이게 활성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속에서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항염증 반응, 뭐 에너지 균형도 맞춰주고 대사 개선이 일어나고 체내에서 너무 많은 좋은 효과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명확하게 이 연구진이 밝혀내서 이렇게 공표하게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럼 연구진이 그런 거예요.
초파리 아시죠? 초파리는 체내에서 리토콜산을 못 만들어요. 그럼 초파리에다가 외부에서 억지로 주입해 본 거예요. 되게 놀라운 실험이잖아요.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애한테 리토콜산 주입했더니 실제로 체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더니 실제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충격적인 너무 놀라운 결과가 최초로 밝혀집니다. 물론 이게 아직 동물 실험 결과고 사람 결과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의료업계 사람이라면 임상실험까지 거친 다음에 명확히 드러나면 이거를 전문의약품식이든 영양제식이든 이런 식으로 전 출시될 날이 온다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걸 이 연구진이 밝혀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에서 리토콜산을 주입하지 않아도 소식만 해도 체내에서 혈중 리토콜산 농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연구진이 밝혔잖아요. 그냥 소식만 스캔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소식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마다 또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결론은 공통적인 의견들은 뭐냐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 숟가락 놓는 거.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이 정도 먹겠다 정했으면 그거 먹고 놓는 거죠. 근데 먹다가 이제 배불러 이제는 그만해야지. 너무 끝난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원래 미리 숟가락 놔도 포만감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무조건 소식했을 때 기본적으로 혈중 리토콜산 농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게 밝혀진 만큼 어떤 그런 특정 음료수로 그런 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평소에 소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지식의 맛 구독자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꼭 유익하셨다면 해당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해 나가셔서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질병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분들이 발암물질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매일매일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게 암이거든요.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먹는 것 중에서 많이 먹잖아요. 시중에 파는 99%다 몸에 좋지 않은 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췌장을 나쁘게 하는 건데 췌장암을 포함한 췌장염이라든지 질병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암 전문 병원을 시작한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이, 모든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이 이 음식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특히 췌장암은 그 중에서도 소화기 계통의 암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췌장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혈당이 스파이크로 치는 음식들, 그러니까 나쁜 탄수화물들을 먹는 거는 췌장을 일을 많이 시키니까 쉽게 췌장이 망가질 수 있겠죠. 췌장염이 온다든지 췌장암이 온다든지 여기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나쁜 게 이제 뭐냐면 정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를 시켜서 흡수가 금방 돼서 혈당이 피크로 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흰 밥이겠죠. 흰밥 먹으면 혈당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런 것들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기 때문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췌장 질환이 올 위험이 높겠죠. 또 하나는 췌장이 하는 일이 외분비 기관이죠. 즉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거대 영양소로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개인데 이 3개를 다 부셔버릴 수 있는, 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건 췌장밖에 없어요. 특히 지방분해 효소는 췌장에서만 나와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만큼 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췌장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 질환, 췌장암을 포함한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에 잘 걸릴 수 있는 나쁜 식습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피크를 치게 되니까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야 되니까. 또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은 또 지방분해 요소는 췌장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사실은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는 다 나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부분 이제 설탕이나 과당이나 이런 정제 탄수화물의 끝판왕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새끼 식사도 다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즙을 내는 것도 다 집에서 해 드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음료수, 시중에 파는 음료수는 99%다 몸에 좋지 않은 거다.
탄산이 들어가거나 당이 들어가면 더 나쁘겠죠. 그래서 그 음료수도 집에서 해 드시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현미를 차를 끓여서 드세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녹차라든지 녹차를 포함한 다양한 허브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가공을 한 음료수들 있잖아요. 특징이 맛있잖아. 단순당이 들어가야 되고 과즙이 들어가야 되고 맛을 내는 첨가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집에서 현미차를 끓여 드시든지 뭐 보리차도 괜찮겠죠. 여러 다양한 허브차들 이런 것들 드시면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또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면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잘 먹는 음식을 암세포도 맛있게 잘 먹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이 한문으로 당이잖아요. 달달하고 맛있다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음식들, 막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들. 밥도 뭐예요? 현미밥, 잡곡밥보다 흰쌀밥 얼마나 맛있어요.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게 편의점 같은 데서 뭐 100% 과일 주스를 사 먹었어. 이거는 몸에 좋을 거야. 아닙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있죠. 과당도 포도당처럼 혈당 피크를 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췌장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죠. 두 번째,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고, 세 번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자꾸 가공을 해야 돼요. 그냥 가공식품이 아니라 초가공식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 더 맛을 내려면 뭐냐면 동물성 오일,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췌장을 나쁘게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뭐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먹는 것 중에서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것들이 우리 김밥 많이 먹잖아요. 김과 야채만 들어있으면 되는데 흰밥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또 우리가 시리얼 같은 것도 그 보면 정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그 맛있는 짜장면 있잖아요. 그 짜장면 면발이 다 뭐예요? 흰 밀가루로 만들었잖아요. 정제 탄수화물에다가 안 좋은 카라멜이라든지 또 맛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나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잡채 같은 것도 녹말가루로 만든 거니까 이것도 탄수화물인데 이게 아주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잡채를 과하게 많이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빵 종류는 다 안 좋은데 대부분 흰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들 또 면 종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요. 그 한식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럴 때 저는 1번이 뭐냐면은 밥 없는 김밥, 김하고 채소만 들어가 있는 김밥이 있거든요. 그걸 권하고 두 번째는 밥 없는 비빔밥. 비빔밥은 비빔밥인데 거기 밥을 안 넣고 채소만, 그러니까 샐러드를 먹는 거죠. 아니면 이제 거기 이제 밥을 좀 넣겠다 그러면 현미밥을 넣으면 되겠죠. 흰밥 없는 김밥, 흰밥 없는 비빔밥. 이렇게 드시면 아주 건강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떤 식이요법에서도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식이요법은 없어요. 특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식이요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꼭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식물성 지방을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지방이 나쁜 게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육류인데 사실은 우리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소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거나 뭘 먹으면 동물성 음식은 단백질과 지방이 분리 안 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식물성 음식은 단백질하고 지방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맛있는 거는 단백질이 맛있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마블링, 즉 동물성 지방이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 고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 있고요. 붉은 고기는 세계 암학회에서 2군 발암물질이라 그래요. 이 맛있는 또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양고기 이런 거를 가공한 거 있잖아요.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거 더 맛있잖아요. 이건 1군 발암물질이에요. 또 우리 라면 스프라든지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패티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동물성 음식이니까 그 안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건 안 좋고요. 또 이거를 가공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바뀌게 돼요.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암을 예방하거나 또는 암을 치료하는 분들이 발암물질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지방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기보다는 세포막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대사를 촉진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지방이 필요한데 동물성 지방은 가능하면 피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식물성 지방을 써라. 식물성 지방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의 들기름이다. 외국에서는 들기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마씨유를 먹으라 그러는데 실제로 들기름과 아마씨유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들기름이 오메가3의 함유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씨유는 오메가3의 함량이 한 40% 정도 되는데 들기름은 50%가 넘어요. 한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름은 들기름이다. 근데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한 10%, 20%는 먹을 수 없는 암 환자분들이 와요. 아주 진행된 말기암 환자들은 뭐 하루 종일 먹는 게 다 합해봤자 커피잔 한 잔도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항암을 해갖고 지금 계속 토하고 미식거려서 못 먹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채식만 강요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먹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라 그래요. 칼로리나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반대로 식물성 음식들은 불완전 식품이에요.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아주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돼요. 먹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동물성 음식을 먹더라도 가능하면 붉은 고기는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금육, 닭고기나 오리고기 아니면 생선을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그 안에 있는 동물성 오일을, 지방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소화 흡수가 채소보다는 육류가 훨씬 잘 됩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샤브샤브 집에 가면은 채소는 오랫동안 끓여야 돼요. 근데 고기는 넣었다 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채식으로 양을 정말 채울 수가 있어. 그런 분은 채식 위주로 가도 되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분은 반드시 동물성 음식을 보충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식이요법의 목표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한 번의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사소한 잘못이 오랫동안 축적된 게 병이고 암이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뭐냐면 그중에 1번이 먹거리죠.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우리는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거고 매일매일 맛있는 거, 이렇게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몸은 병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주위 환경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대부분 무엇 하나 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만병통치 방법, 모든 사람이 비범함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지식의 맛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죠. 전 세계인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인치유 알고리즘 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동 약사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죠. 또한 이제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죠. 복잡해진다는 말은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오염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너무나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결과가 바로 질병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암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주위 환경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암은 증가 추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느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가장 특이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점점점 연령이 하향화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암이라 하면 보통 최소 40, 50대 이상을 연상하게 되는데 요즘의 추세로 본다면 심지어는 10대 여중생까지도 유방암에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죠. 이제 후에 산하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신규 암 환자 등록 건수가 2천만 명이에요. 2050년에는 3,500만 명이 암 신규 환자로 등록될 거래요. 그러면 약 한 75% 성장하는 거죠. 이 성장 바람직하지 않죠. 스웨덴 인구가 약 1,000만 명인데 매년 암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 암이라는 단일 종목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에 대한 예방,
그리고 암 치료에 있어서의 굳건한 신념화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암에 대한 예방,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암에 대한 시각, 이 등등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35,000가지 질병에 대해서 35,000가지 각각의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모두가 다 맞출 수 있는데, 핸드백 하면 뭐가 떠오르게 되죠? 아마도 샤넬 혹은 에르메스. 스마트폰 하면은요, 애플, 삼성. 거의 0.5초 혹은 1초 안에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답들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고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가 고민해왔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건강, 질병, 아까처럼 어떤 특정한 회사 혹은 특정한 상품, 이게 잘 떠올리지 않죠.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준화된 방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즉 표준화 모델이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굳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병통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수분, 영양 이 세 가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거여서 그거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데, 자, 수면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수분 대신할 수 있는 거 없죠.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떠한 생리적인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정 시간 제거가 되거나 결핍이 된다면 우리 몸은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죽음의 문턱에 와 있게 됩니다. 암도 그 충격, 그 막막함 이를 데 없죠. 하지만 그 또한 그 흔한 수면, 수분, 영양, 생리학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인자가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에 흔들렸던 거예요. 즉 제대로 된 좋은 양질의 수면이나 수분이나 영양 공급이 차단되거나 혹은 결핍되었던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암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생리학적 수단을 등한시하고 다른 좋은 영양제 혹은 다른 좋은 신약이 없나 이렇게 찾아다닌다면 점점 그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게 되고 중요 시점을 우리는 지나치게 될 겁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이 수면, 수분, 영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35,000가지의 다양한 질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만병통치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무엇 하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어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만병통치 방법을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암 환자들의 간절함이 결부되어져서 무엇이 암에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의 싹쓸이 쇼핑이 이루어질 만큼 그런 뜨거운 반응들이 늘상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참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로 무엇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면 무한정 많은 것을 해야 되느냐? 그 또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일반적인 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비범함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평범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하죠. 암은 작고 사소한 일상의 누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작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좋게 누적시키면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누적시키면 암을 예방할 수 있죠. 값비싼 그 무엇을 찾아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일상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작은 일상의 좋은 것에 누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암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매우 충실하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병통치법이라고 해서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하루 동안에 반짝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누적값에 의해서 오류의 누적에 의해서 생긴 결과물이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것이 쌓였었다라는 뜻을 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들여서 내가 천천히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시달리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유혹이 가장 크죠. 그래서 단 것도 조금, 튀긴 것도 조금, 굽고 볶은 것도 조금. 근데 그 조금이 한 번에 그친다면 정말 조금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일상으로 누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증상, 어떤 질환에 노출되기 쉽게 되겠죠. 항상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을 주의하라. 이 신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보름 혹은 열흘에 한 번씩 본인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엔트로피 값, 즉 무질서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한 음식들,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잘 당기지가 않아요. 항상 강조하는 것, 무엇을 먹어라 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시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음식의 대표 주자 1번 도너츠 더하기 콜라, 2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최애 음식인데 바로 치맥이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 라면도 다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 즉 고온 조리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죠.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입에는 선생님들이 드시고 싶어하는 그 음식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차려 자세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질서 있는 음식, 즉 저온 조리한 음식 혹은 생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그것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소화, 흡수, 대사를 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고온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변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우리 몸이 처리하려면 그 중간에 염증이라는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염증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엔트로피 값을 높이는, 즉 무질서도를 높이는 음식은 염증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이다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식습관 참 처음엔 부담스러운 단어죠. 식습관,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수육을 시켜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고 나서 식후 30분 혹은 식후 1시간쯤 지나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혈당이 보통 90을 넘지 않고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식사를 백반 음식을 하게 되는데 식후 1시간 혈당 거의 160, 180 이렇게 육박하게 되는데 깜짝 놀라게 되죠. 돼지 수육, 꼭 돼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저온조리한 삶고 데치고 찐 육류 요리를 식사로 드시게 된다면 그 식후에 30분, 식후 1시간 후에 혈당이 상당히 본인을 웃음짓게 만들 거예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지극한 상식이 된 게 있죠. 바로 혈당, 즉 포도당을 암세포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평소에 낮은 혈당을 유지한다면 그 암에 노출될 위험성이 그만큼 줄게 되겠고,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어느 곳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 암세포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고혈당 상태에서 벗어나서 늘 낮은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백반 음식을 너무 즐겨 하루 3끼를 다 그렇게 드신다면 항상 우리는 고혈당 영역에 올라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의 채소, 단백질 요리, 약간의 지방을 섭취하시는 이 방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재료도 식재료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신선한 것을 구했다 하더라도 고온 조리로, 특히 거기에 식용유를 넣어서 굽고 튀기고 볶는 요리를 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실 것은 신선한 식재료, 저온 조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돼지 수육에 더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5가지 칼라 정도, 5가지 컬러를 항상 바꿔가면서 샐러드로 드시는 거예요. 아주 다채로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온조리한 단백질 요리, 5 컬러, 샐러드, 요 2가지만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시면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겁니다. 지식의 맛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니죠, 전 세계인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암이 비범하다는 것에 끄달려서 모든 행하는 방법론 모두가 다 비범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에서 부디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암이란 작은 일상의 오류의 누적이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작은 일상의 좋은 것을 누적시켜 놓는 일밖에는 없다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